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비료 수출을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어때요? 네. 일단 지금 정부는요, 그럴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료용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소라는 게 비료용도 있고요, 차량용도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근데 비료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중 의존도는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우리가 그때 2021년도에 요소 대란이 있었을 때에 이 비료용 요소에 대한 중국의 비중이 65%였는데 현재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이 농업용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1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변화된 거죠. 지금 보면 카타르라든지 중동 쪽에서 한 50% 이상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대중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차량용입니다. 2021년도에 그때 요소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화물차 중심으로 요소수에 대한 사실 대란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차량용 대중 의존도가요,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90%가 넘어갑니다. 이게 대체가 안 되고 있어요. 중동에서 다 합쳐봤자 10%가 안 되거든요. 아직도 중국에서 한 90%를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비료를 넘어서 이런 차량용 요소에 대한 수출이 안 된다, 중국에 수출 안 한다 그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직은 중국이 농업용 비료만, 요소 비료만 수출 통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량용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요소는 못 만드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소라는 게 아시겠지만 화석 연료에서 나오고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소를 잘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만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규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꼼꼼해졌고요. 화학 기업들이 이제 고도화됐습니다. 한마디로 고부가가치적인 이제는 화학을 만들겠죠, 재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 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적인 이런 산업들은 사실 좀 없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은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소를 지금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좀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네요. 맞습니다. 자, 내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든 공적연금이 올해보다 올라가죠? 맞습니다. 한 3.3% 정도 이제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이 공적연금은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의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정부가 한 3.3%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2024년도 예산안을 이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초연금의 그 지원 단가를 3.3%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한 3.3% 되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초연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에 써져 있어요.
전년도에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 변동률을 반영해서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공적연금이 한 3.3% 정도 내년에 이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같은 공적연금은요 5.1%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도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걸 반영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공적연금이 한 3.3% 오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 방안이 몇 가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보니까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뜨거운 감자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가 이제는 보건복지부로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더 많이 걷고 그러니까 내는 쪽에선 더 많이 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늦게 받자 이거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좋아. 내가 더 많이 내. 그 다음에 더 늦게 받아. 근데 얼마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빠진 거예요. 그 내용에. 그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냈던 내가 가입했던 기간 동안에 받았던 평균 소득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행 소득 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노후의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께서 말도 안 되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명목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총 40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연금을 내가 냈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게 이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평균 가입 기간이 18.7년으로 조사가 돼요. 실질 소득 대체율은 따져보면 한 20%, 22%밖에 안 됩니다. 예. 100만 원 벌었으면 내가 연금을 받는 게 한 20만 원 정도, 22만 원 정도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는 이 재정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지만 국민적인 어떤 설득이 얻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아니다, 현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막 이게 논란이 되다가 파행으로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이 소득 대체율에 빠졌고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보고서가 다시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선 보고 그래야죠. 있어요. 예, 다시 나와서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하고 이걸 정의를 내리고 아마 그럼요.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를 받을 건지가 맞습니다. 정해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얼마를 더 내는지 맞습니다. 얼마나 더 늦게 받는지도 정해지는 거죠. 이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네. 이제 줄줄이 문을 닫아서 사실상 사라져 간다고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은행들의 참 욕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금 50년짜리 만기가 50년이다 그러면은 사실 DSR 약간 꼼수, 그러니까 DSR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한마디로 이제는 말 그대로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게 40%로 내가 1년에 원리금 얼마 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득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40%로 묶여 있어요. 예. 그러면 이 40% 보면은요, 내가 이제는 말 그대로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만기를 길게 해주면은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피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아시겠지만은 최대 이익이 바로 이 대출해져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하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50년짜리 만들자. 그러면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신 분들은 100살까지 대출을 갖고 간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약간 이런 회피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한 은행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그렇죠. 다른 은행들도 이거를 다 도입한 거예요. 시중은행들도. 그래서 실제 5대 은행의 그 50년 만기 주택담보 비율을 봤더니 이게 처음 나왔을 때가 7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8,657억 원 정도가 이 50년 만기 주택을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한 달 사이에요. 이게 2조 원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택담보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이 50년 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은행들이 이거를 이제는 없애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는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그래서 사실 좀 하나의 에피소드로 해프닝으로 남았는데, 참 은행들의 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1순위 청약자 숫자가 직전 반기인 지난해 하반기보다 크게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1월 달에 그 수도권입니다. 이 지방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공급된 그 1순위 청약자의 경쟁률인데 1월 달이 0.28대 1이었어요.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8월까지 봤더니 8월에는요 36대 1이었어요. 어이구 급증했네요. 완전 급증했죠. 그럼 왜 이렇게 지금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본다 보면은 분양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건설 원가가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이거 빨리 내가 청약 통장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예. 조바심이 생겨요. 이게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얘기하는데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봤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더니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평당 2,251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 10%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원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조바심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청약 시장이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말릴 생각은 없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실 들어오시는 분들, 일단 내가 사실 능력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시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B2.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지양해라. 네, 맞습니다. 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한 달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면서요. 네, 이게 다음 주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그 8월 달 기준을 봤더니 일단은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을 보면은 뭐 매수했다던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7월 얘기고요. 8월 달에는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서 1개월 만에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번 주 주식 시장의 특징은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약세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는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그 세계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인기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또 너무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밈 주식으로 편승이 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간에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봤는데 지금 고유가가 다시 한번 도래했거든요. 사우디가 감산한다면서요. 네, 사우디 감산하죠. 러시아 감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국제 유가에서 구거래를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뭐 한간에서는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00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 선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죠. 그러면 유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금리는 이 고금리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겠죠. 계속적으로 동결하면서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희망하는 거 뭐 언제 금리가 내리겠느냐, 이게 더 늦춰질 수 있겠죠, 뒤로.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고유가와 관련된 수혜 분야, 뭐 정유주겠죠, 당연히 뭐 이런 부분,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뭐 유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돈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수혜주, 중국 소비재주의 수혜주한 어떤 뭐 항공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쪽으로 이제는 뭐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그동안 끝장 토론 각설하고 그랬었는데 지난주부터 거두절미 각설하고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 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이승훈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공통 질문 우리 신인규 대표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뜬 인물을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실종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떴다는 건 꼭 좋은 의미로 안 떠도 가능은 한데. 예, 근데 저는 그래도 떴다는 의미로 그래도 못 찾았어요. 예,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좀 찾기가 매우 어려운 예. 총체적 난국 아니냐 이런 어. 상황이었고 저는 이번 주 가장 진 인물은 아니 그건 좀 이따 합시다. 그렇습니까? 이승훈 부위원장은 이번 주 뜬 인물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하겠습니다. 예. 단식 초기에 왜 지금 단식을 하지 이런 의문보가 많이 있었는데 단식하는 과정에서 좀 진정성도 많이 느껴지고 오늘 뭐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온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가겠다 이랬거든요. 예. 결국에는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도 어떠한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꼭 국민이 국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뭔가 국민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듯이 예. 그와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국가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역시 그 각설하고 토론에 쭉 나오시던 분들하고 조금 다르네요. 보통 자기 당 대표는 뜬 인물로 안 뽑거든요. 저도 김기현 대표를 꽂을 걸 그랬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 진 인물로 넘어가서 신인규 대표 진 인물 누굽니까?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진 인물로 꼽아왔는데요. 또 역시 그 야당 쪽에서 가만 있어봐. 국민의힘 쪽 인사시잖아요. 여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진 인물로 꼽았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한국 정치가 윤석열, 이재명 그 양 지도자의 네, 사실 네.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슈에서도 특정 정치인이 보이지를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진 인물로 꼽았냐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이슈도 못 받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 이념 논쟁을 워낙 활성화시켜놔서 그 부정적인 지금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진 인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원래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예, 당원입니다. 신인규 대표. 네, 맞습니다. 바로 네.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계획 갖고 계시죠? 저는 조금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정당이 바로 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당을 바로 세우고 총선에 승리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총선 승리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요. 저는 일단 정당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진인물로 뽑으시길래 이렇게 무슨 배짱으로 저런 말씀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금주의 진인물 이승훈 부위원장 누굽니까? 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는데 홍범도 장군을 뭐 공산주의자로 끌어내리고 또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VIP가 이 사건의 실체로서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뭐 기각됐습니다만 그 정도의 뭐 민주주의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박정훈 대령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자신의 수사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경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건데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거든요. 예, 국정원 예. 댓글 사건 때도 지도부 몰래 영장까지 청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항명이 아니다.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철진한 이념 공세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도 또 관심을 못 받으니 신인규 대표도 진인물이다.
저도 부득이 진 인물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뜬 인물과 진 인물에서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 주 정치권에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인지 대화인지 그것이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그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일제히 나서서 뭐 사형에 처해야 할 반역죄라는 아주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들어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나서서 이거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뭐 상당한 강도 높은 조치까지 예고가 되고 언론계도 지금 시끌시끌하고요. 반대로 이 야당 측에서는 이건 뭐 침소봉대다. 또 이재명 대표도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출두하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그랬죠? 이재명 대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국민이 주권자인데 자꾸 국민을 반국가 세력을 몰아가고 권력을 탄압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연히 맞서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내각이 총사퇴해야지만이 자신의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카드다라고 제시를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제 좀 깜짝 놀란 게 오늘 지금 단식 11차 중에 검찰 조사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어제 또 압수수색이 시작됐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예. 결국에는 후원금 쪼개기에 대한 후원금 쪼개기에 대한 대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끝이 없다. 이번에 또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또 다른 수사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서 뭐 아니, 지금 어쨌든 검찰이 대목-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목은 그렇고 네네. 제가 말한 그 김만배 신앙님 그 네. 보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두하면서가 아니었나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 녹취록 자세히 보니 뭐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죠. 네, 출두하면서는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허위 보도냐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자꾸 커피를 누가 타줬냐의 문제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보면 여기서 김만배 씨는 커피를 직원이 타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커피가 허위였으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가 타줬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에는 커피가 직원이 타줬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박모 검사가 타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위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허위인지 여부는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 조우영을 이 브로커를 봐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허위인지 여부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국민의힘이 대선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커피 게이트로 몰아가는 거니까 저는 이게 좀 참 앞뒤가 신 뒤바뀐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거다. 저는 이 지금 커피 논란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주인 검사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이라고 하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70명 중에 이분만 봐주기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분을 변호한 분이 누구냐면은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으로서 이제 변론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의혹이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 와서는 징역 2년 6월이 또 선고가 되거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 변호사도 당시에 이제 박영수 변호인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 카르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저는 충분한 의심은 가능하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밝힐 것은 밝히면 될 문제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지금 뭐 뉴스타파라든지 소위 말해 좌표가 찍힌 거죠. 그래서 뭐 방통위원장이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상당히 좀 격한 말을 하면서 패가 운운을 하고 있는데 요 사안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소간의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서 어떤 의도성이 있었다라면 전 충분히 정치적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거짓 보도가 일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명예훼손이 있으면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될 일이지 네. 이걸 가지고서 대선 조작까지 운운하려면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연관성까지 잡아내기에는 조금 미진하다. 그래서 저는 대선에 대해서 과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는 이해창 후보가 졌기 때문에 그 김대엽 씨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승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대선 조작까지 침소봉대하는 것은 오히려 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조우현 씨를 검찰이 봐줬느냐 여부 요건 이제 따로 떼자.
또 민주당도 그거가 핵심이니 그건 특검을 통해 밝히자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요. 커피를 누가 타줬냐 이건 뭐 좀 그런데 중요한 건 김만배 씨가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그러니까 신학림 씨와 대화를 할 당시는 후보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뭐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전직 검찰총장인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자를 언급했다는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구속 만기로 풀려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막 하니까 내가 좀 세 보이려고 언급을 했다는 정도로 다시 말하면 네. 직접 연관이 없는데 자기가 윤석열 이름 석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언급이 나오고 나서 일부 언론들은 조금 그걸 더 과장해서 윤석열 커피 타주어 그냥 보내 이런 식으로 되고 그걸 받아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당신 왜 커피 타줬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초지종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는 김만배 씨한테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과장 보도한 매체에도 분명히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윤석열 검사팀이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이건 또 따져봐야 할 문제고 이렇게 좀 가닥 잡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것 네. 같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벌써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1심 판결 하나도 선고가 안 됐는데. 근데 또 추가 영장을 청구했었잖아요. 본인도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 이건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했던 윤석열 검사랑 친했던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한 거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검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누가 타줬나가 아니라 이 사건을 실체로 봐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10명을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10명을 투입해서 아직 수사가 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민주당의 대선 공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일단 프레임을 씌워놓고 여기에 맞춰가겠다 이런 거고 저는 이게 지금 12월 달에 이게 패스트 트랙이 돼서 12월이면 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특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우영 씨는 이미 검찰의 밥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됐고 또 검찰이 봐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속될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에 충분히 유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인은 진실을 말할 거라고 하는 거니까 1년 6개월 동안 감옥 갔다 오는데 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참거짓을 지금 논쟁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대선 기간에 양당이 정말 양보 없이 뜨겁게 서로 뭐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은 뭐 장영하 변호사가 뭐 돈다발을 폭로했다가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거짓으로 밝힌 적이 있고 조폭 돈다발. 조폭 돈다발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해서 입학 부정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냈다가 있었죠. 예. 66명의 의원들이 고발을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까지 당시 특위에서 내면서 정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당에서도 오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그건 양당이 마찬가지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도 오보를 한 번도 안 낸 언론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보를 한 번이라도 내면 언론사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체크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패간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언론사를 겁박하는 것은 전 또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예.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규정이 된 기본권이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언론사를 폐간할 힘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짓 보도 하나만 발각되면은 다 문 닫게 만들겠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을 다 떠나서 한 번도 오보를 안 낸 언론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완전 무결함을 바라면은 그건 언론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당에서 지금 뭐 뉴스타파라든지 MBC나 이런 일부 언론의 좌표를 찍어서 상당히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향해서 내로남불 엄청 주장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지금 벌써
이미 뭐 최고위원들 몇몇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벌써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권만 잡으면 언론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 같고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었는데 벌써 KBS, MBC, JTBC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했잖아요. 뉴스타파 사건과. 이 기사는 다른 언론사 보수 방송도 다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강력히 부인한다라고 했고 그때 안철수 전 의원과 그 합당 예. 이 문제가 이슈였어요. 이때는 후보 단일화 문제. 네, 후보 단일화가 이슈였기 때문에 이 뉴스타파의 보도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대선 결과를 뒤바꾼 것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건 예. 정말 이건 정치적인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다. 네. 일파만파 하여튼 앞으로 이 사안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께 그냥 제가 일반 청취자의 눈높이에서 좀 궁금한 대목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대목. 신앙림 씨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게 이제 보도되는 그 과정에 왜 돈이 오가는지 1억 6천 얼마. 그리고 만약 어떤 정말 대선에 개입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만배 씨가 약간의 과장과 허위까지 조금 포함된 형태로 이게 기사화되도록 유도했다. 조우영이 검찰실에 갔더니 뭐 슬쩍 윤석열 언급한 다음에 직원이 타준 커피를 그리고 뭐 박무슨 검사가 슬쩍 또 언급한 다음에 몇 가지 묻더니 그냥 가라고 했대. 뭐 이렇게 말을 좀 애매하게 했잖아요. 녹취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보도가 좀 세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유력 언론이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받았을. 근데 왜 뉴스타파 같은 매체를 택했을까? 그게 궁금하고 왜 뉴스타파랑 연결되도록 1억 6천까지 줬을까? 그 돈을 줘야 그게 보도가 됩니까? 그 정도 사안을 언급하면 누구라도 제가 기자라면 당연히 씁니다. 안 그래요? 특종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청취자 눈높이의 궁금증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은 저는 그 금품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에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만배 씨 주장은 신앙림 위원이 쓴 그 책이 예술품의 가치가 있어서 뭐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돈을 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상식적이진 않죠. 아무리 훌륭한 책이어도 1억이 넘는 돈을 줄 리는 없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대 좀 언론인들을 많이 좀 관리했던 차원에서 미리 좀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용돈 주듯이 그런 식의 큰 액수를 좀 주면서 용돈이 그 정도예요? 뭐 그 김만배 씨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했던 걸로 추정을 저는 하는 것이고요. 또 결국에는 언론사에서도 정치적 고려를 해서 보도 시점을 그 대선 3일 전으로 정했을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추측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왜 특정 언론이냐? 왜 뉴스타파냐? 이제 아무래도 신앙림 씨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왜 싶기는 굳이 한데. 김만배 씨는 그것만 선택했느냐? 예, 그건 이제 김만배 씨가 밝혀야 될 영역이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좀 사전 정지 작업 내지는 관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뉴스타파가 그 시점에 보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 충분히 정치적 공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마치 오보 한 번만 내면은 폐간을 알겠어요. 운운하는 것은 예.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궁금증은 여전히 안 풀렸는데. 네. 이 부위원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왜 돈 1억 6,500을 줬냐. 솔직히 큰 돈이잖아요. 문제는 있어 보여요. 충분히. 그런데 신앙림 씨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모르죠. 모르죠. 알 수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김만배 씨는 돈이 많아요. 50억도 그냥 펑펑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존경했던 선배였고 그래서 이 선배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터뷰도 하고 좀 좋은 마음으로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굳이 김만배 씨 정도의 인맥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의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대선을 조작하고 뭔가 허위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른 보도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제 궁금증이 그거라니까요. 돈까지 줘가며 뉴스타파 같은 매체에 맡길 이유가 그 정도 없다. 내용을 아니 하려면 아무데나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신앙림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돼. 그리고 왜 뉴스타파를 선택했느냐.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뭐 정편이라든가 공영방송에다가 바로 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때는 작은 매체를 활용해서 전파를 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학림 위원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특종을 몰아주기 위해서 넘겨준 거 아닌가 싶기도 그래요.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풀렸는데요. 1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가 주춤해지나 싶더니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 심하고요. 더 가서도 성산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고요. 이후 망양휴게소에서 옥산분기점 사이 정체는 28km 구간에서 길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하남에서 강일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시흥에서 송내 사이